분자량은 분자의 양으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질량을 합산하여 도출합니다. 그리고 고분자는 분자량이 1만 이상인 큰 분자를 의미합니다. 분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원자들로 이루어진 거죠. 이러한 고분자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화학적 안정성입니다. 쉽게 말해 화학적으로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자들과 비교해서 고분자는 거의 썩지 않고 거의 녹슬지 않고 물에 녹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일정 범위의 온도 혹은 물리적 힘을 가했을 때 영구적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가소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금속 같죠. 열과 힘을 가해서 영구적으로 변형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고분자의 가소성은 금속만큼 높은 열과 강한 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분자의 특별한 가소성이 가공성으로 이어집니다. 인위적으로 가공하기 좋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물체의 소재로서 활용되는 고분자에도 종류가 있고 저는 그 중에서 두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천연 고무와 같은 물질을 천연 고분자,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고분자를 합성 고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합성 고분자 소재로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자 최악의 발명품, 플라스틱입니다. 예로부터 나무, 돌, 금속, 자기, 유리와 같은 물질이 있었고 인류는 끊임없이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18세기부터 19세기에는 자연에서 나온 천연의 물질들을 가공하고 합성하여 현대 플라스틱의 특성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소재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었는데요. 1855년 영국의 발명가이자 금속공학자인 알렉산더 파크스는 파크신이라는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파크신은 화약의 원료인 니트로셀룰로스와 천연 수지인 장뇌로 만들어졌는데요. 니트로셀룰로스와 장뇌를 섞어서 원하는 틀에 붓고 건조하면 금속을 주조하듯이 원하는 형태로 성형할 수 있었습니다. 파크신 이전에도 고분자 소재들이 있기는 했지만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할 수 있다는 의미의 고대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에서 유래한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발명가 파크스가 만들어낸 파크신,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할 수 있으면서도 플라스틱의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는 고분자 소재인 파크신이야말로 플라스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초의 물질이다. 어떤 모양으로든 쉽게 성형할 수 있어야 플라스틱이다. 그래서 파크신이 최초의 플라스틱이다 라고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럼에도 파크신은 상업적으로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파크신이 화약의 원료인 니트로셀룰로스만큼이나 위험한 물질인 건 아니었지만 여전히 발화되고 폭발하는 성질이 남아있어 간혹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한 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기인 1860년 미국의 인쇄공이었던 존 웨슬리 하야트는 당구공을 만들 신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갑자기 웬 당구공이냐 묻는다면 당시 당구공은 코끼리 상아로 제조되고 있었는데요. 상아는 뼈죠. 상아와 나란히 소재로 많이 쓰였던 거북딱지도 비슷합니다. 녹슬지 않고 썩지 않고 젖지 않고 모양을 쉽게 성형할 수 있으면서도 한번 성형된 모양을 유지하는 특성이 여러 제품에 필요했습니다. 그걸 충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재가 상아와 같은 단단한 뼈였다는 거죠. 그런데 과도한 코끼리 사냥도 문제였고 상아 같은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도 마땅치 않아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툭하면 전쟁까지 발발해서 상아 생산량과 유통망에도 차질이 생기곤 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아 공급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 당구공 제조업체들은 상아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사람에게 1만 달러를 주겠다는 광고를 신문에 냈고 그걸 하야트가 본 것입니다. 하야트는 수많은 실험 끝에 니트로셀룰로스의 장뇌를 섞어 당구공처럼 광택이 있는 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하야트가 만들어낸 당구공에는 크나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니트로셀룰로스 특유의 가연성이 남아있어 간혹 충격을 받았을 때 폭발하기도 했던 것이죠. 결국 하야트는 당구공 제조업체가 내건 1만 달러를 놓치게 되었지만 그간의 시행착오 중에 니트로셀룰로스와 장뇌를 섞어 고온에서 다루면 가소성이 좋아져 성형하기 쉽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파크스의 파크신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하야트는 파크스가 만든 파크신의 특허를 인수한 뒤 자신의 형제인 이사야 스미트 하야트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걸 상업화해보기로 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였죠. 하야트 형제는 파크신의 제조를 단순화하고 상업적으로 상아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1872년 최초의 플라스틱인 파크신으로부터 출발한 이 물질은 사업 소환이 있었던 그의 형제 이사야 스미스 하야트에 의해 셀룰로이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베이클라이드 같은 완전한 인공 플라스틱이 등장하면서 플라스틱의 발화, 폭발 위험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에 대한 엄청난 인기와 수요에 의해 점점 더 다양한 플라스틱 소재가 매우 빠른 속도로 발명되면서 플라스틱은 마침내 대체 불가능한 자리까지 올라섰고 문명과 인간의 삶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소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플라스틱의 어원은 플라스티코스입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어로 성형이 가능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형 수술을 플라스틱 서저리라고도 하죠. 그리고 폴리는 많다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가 어원이며 중합체를 폴리머라고 합니다. 중합 반응은 단순한 분자들이 결합하여 고분자를 만드는 반응이고, 폴리머, 중합체는 어떤 단위체가 반복적으로 연결된 중합 반응에 의해 만들어진 고분자 물질을 뜻합니다. 현존하는 대다수의 플라스틱은 중합 반응에 의해 만들어진 중합체이고 단어 앞에 폴리가 붙습니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아미드, 폴리클로라이드, 폴리우레탄, 폴리카보네이트,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열거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만큼 플라스틱의 활용처가 무궁무진하고 여러 환경에서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생산량은 짧은 시기 동안 엄청나게 증가해왔습니다. 플라스틱, 정말 이만한 소재가 없습니다.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가히 파괴적입니다. 튼튼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고 녹슬지 않고 썩지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으며 가볍게 만들고자 하면 얼마든지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에 젖지도 않고 화학적으로 잘 반응하지 않으며 성형하는 건 당연히 쉽고 가격도 싼 편이라 경제성까지 고루 갖추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쉬운 난이도로 대량 생산 공정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플라스틱의 크나큰 장점들이 고스란히 단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기 동안 폭발적으로 어찌 보면 너무 편리하고 너무 유용해서 공급자에 의해 경쟁적으로 대량 생산되고 소비자에 의해 남용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많아진 플라스틱은 전례 없는 환경오염 문제를 촉발했습니다. 태평양의 쓰레기 섬은 너무 유명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개발도상국에서 쓰레기를 역수입한 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해양생물이나 조류들이 플라스틱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야기, 심해 밑바닥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된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언급된 내용이라 이쯤에서 넘기겠습니다. 저는 그보다 조금은 덜 알려진 이야기, 먼 나라, 먼 땅과 먼 바다의 어딘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생물들에 대한 와닿지 않는 이야기보다 당장 우리가 안고 있는 실질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사용이 끝난 뒤 별도의 재활용이나 처리 없이 버려진 플라스틱은 화학적으로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환될 수 있는 천연의 물질로 잘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그저 물리적으로만 분해됩니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부서져서 끝없이 작은 조각으로 변해가죠. 그러다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잘게 부서지면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최대 5mm에서 작게는 나노 단위까지 있는데요. 일단 우리 주변의 모든 먹거리에 들어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먹거리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휴대폰, 마우스를 잡고 있는 여러분의 손에도 세균처럼 묻어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세탁기에 담긴 빨랫감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물, 씻는 물, 드넓은 대양, 창밖에 있는 나무, 그 밑에 있는 땅, 심지어는 지금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공기 중에도 떠다니고 있으며 갓 태어난 아기의 태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하죠. 이미 우리는 24시간 내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 흡입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약 5g, 한 달 동안 약 21g의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들어오고 있죠. 일주일마다 신용카드 한 장을 먹고 한 달마다 칫솔 한 개를 먹는 겁니다. 그 중에 90%는 배출되지만 나머지 10%가 인체에 오랫동안 잔류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의 환경 호르몬이 인체에 대한 독성을 발휘하여 내분비계의 균형을 깨트리고 때로는 미세한 칼날처럼, 때로는 길을 막는 장애물처럼 호흡계, 순환계, 장기 등의 질환이 생길 가능성을 키우며 인체의 항암 능력을 저해하고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현대적인 합성 플라스틱이 대량 생산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가 대두된 것도 비교적 최근 일이라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어쩌면 평소에 신경도 안 쓰는 우리의 현 인식보다 훨씬 심각할 수도 있고, 신경 썼더니 의외로 중금속, 방사선, 음식물 속 발암물질 같은 포지션으로 너무 미량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생산되어 지구 곳곳에 퍼지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도저히 수습 불가능할 정도로 매년 많아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며,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유해했으면 유해했지 완전히 무해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준 대가로 지구 전체를 잠식하고 있는 플라스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진전되었나 조사를 좀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결국 머지않아 우리 세대와 가까운 세대 안에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인류가 플라스틱을 완전히 분해하고 그동안 지구 전체에 퍼뜨린 플라스틱까지 전부 처리하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 관심, 투자, 각 개인의 자금
작은 노력이 합쳐져 대중적인 움직임, 보편적인 인식, 만인의 수요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대중은 대중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하고 안 써도 되면 안 쓰고 누군가가 작든 크든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선 동조하고 칭찬도 해줄 수 있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약간의 뿌듯함을 얻어보는 건 어떨까요? 완전한 무관심에서 조금의 관심 정도는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께 살짝 권유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